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과연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한문도 명지대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오는 5월 9일 종료하겠다라고 이제 공식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로 매물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것이 궁금증인데 먼저 이야기 듣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니까 네.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도 이 공인중개사협회에 이제 고문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오늘 오기 전에 좀 모니터링을 해봤는데요. 네. 매물이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역별로 다른데 제가 이제 송파구를 들여다봤더니 한 13% 정도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성동구, 광진구 이런 지역들도 이제 10% 내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아실이라는 데 발표를 따르면 한 5, 6% 나왔다고 그러지만 강남권에 이제 강남 서초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네. 서울에 우리가 똘똘한 한 채 지역, 그러니까 상급지라고 불리는 지역의 매물은 한 10%에서 13% 정도 매물이 더 나온 것으로 보여서 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그 된 배경을 봤더니 우리나라 다주택, 2주택 이상 수가 전체 주택의 1주택자가 8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비율이 13.9, 약 14%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좀 힌트를 얻는데 아마 시간이 갈수록 저 개인 생각에는 한 10%를 넘어서 다주택자 비중만큼 매물이 더 출시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5월 9일 종료로 현장 분위기가 좀 매물이 나오는 분위기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한 1,000건 정도가 늘었어요. 불과 한 1, 2주 사이에. 근데 이제 특히 대통령의 이제 엑스 트위터가 지속적으로 또 양도세 중과 종료뿐이 아니라 그 어미를 따져다 보면은 이 보유세에 대한 약간의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분들이 아주 머리가 아프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을 뭐 이길 수 없고 뭐 시장이 이길 수 없다 이런 표현들도 사실 예전보다는 좀 강력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분들 중에서 좀 차익이 나시거나 이렇게 실현되실 분들은 지금 하는 게 좀 맞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실제로 시장에 물건들을 내놓고 또 송파 뭐 서초할 거 없이 다 매물이 확실히 늘어난 건 맞습니다. 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도 있어야 되고 또 세입자 거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좀 두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이 장벽이 좀 완화가 된다면 매물은 더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한 교수님 설명하셨습니다만 네. 강남권과 우리가 소위 말하면 마용성, 소위 똘똘한 한 채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은 외곽 지역, 그 인근 지역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더 커 보입니다. 네. 우선 지금은 이제 한 10% 정도, 서울 전체로 보면 5, 6%지만 많지 않지만 10% 정도까지는 저는 좀 나올 거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내놓더라도 똘똘한 한 채보다는 나머지를, 그러니까 세금이 적은 곳부터 네. 팔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이런 현상은 좀 양극화는 나타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보면 이제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데 문제는 이제 당초는 5월 9일까지 잔금 지급이나 등기 이전을 마쳐야 됐는데 이걸 한 3개월 정도 유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부의 뭐 확정된 건 아닌데 방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토호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전세입자가 끼어 있는 경우에는 퇴거 확인서를 받아야 우리 말하면 토호제 허가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허가를 받는데 한 2, 3주에서 많게는 한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퇴거 확인서를 같이 첨부를 해야 되거든요. 토호제 신청서에. 이런 걸 감안하면 정부에서도 6개월까지, 그러니까 11월 9일까지 만약에 이걸 계약을 만약 잔금 지급이나
등기를 하면 봐주겠다라는 건데 네. 이거는 유연한 조치로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토호제 계약을 하게 되면 4개월 이내에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임대차 특별법에 의해서 4년 동안은 임대차를 세입자가 거주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이 사람들에 대한 예외 조치, 그게 이제 보완 대책인데 이런 것들이 나와진다면 네. 제가 볼 때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은 더 커지고 그렇게 되면 시장 안정 효과는 좀 더 커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교수님께도 뭐 같은 질문이지만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번에 더 보완 대책이 필요하냐?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또 있어야 이 부분이 잘 될 것이냐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 원장님이 뭐 대부분 정리해 주셨고요. 네. 저는 이제 하나 추원을 드리자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전 정부죠. 네. 전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 그 2010년 12월에 임대사업자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2017년 연말에 했으니까 계산해 보면요. 그 당시에 4년 임대하고 8년 임대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4년 임대 중간에 이제 뭐 혜택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폐지를 했잖아요. 그렇죠. 폐지하면서도 8년짜리 그 임대는 유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임대 그 만료 기간이 작년 올해가 만료입니다. 네. 그럼 이분들은 사실 국가에서 임대사업자를 해서 임대료 상한 이제 5% 인상 지키면서 의무기간 지켜왔는데 네. 갑자기 이제 다주택자가 되면서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끝났으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세입자가 계실 거 아니에요. 원장님 말처럼. 그렇죠. 세입자들을 지금 바로 못 내버리잖아요. 어. 그럼 이분들은 본의 아니게 네. 다주택자 중과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선 국가가 하는 정책에 부응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은 사실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세입자가 있지만 이분들이 팔 의사가 분명히 있음에도 팔 수 없는 환경이 됐잖아요. 네네. 토호제가 되고 이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던져서 퇴로를 만들어 준다라면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매물이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보완 대책에 꼭 넣어서 정부가 신경을 써서 한다라면 그 다주택자 징벌이 아니라 어떤 뭐 합리적인 어떤 아니라고 국민들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5월 9일로 중과가 없어지면 과연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버티는 것보다 파는 것이 낫고 일찍 파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거 보니까 세금이 많이 늘어날 것 같긴 하는데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네, 우선 2주택인가 3주택인가에 따라서 세 부담의 증가액은 좀 달라집니다. 네. 아시다시피 양도세 기본 세율이 6에서 45%거든요. 이걸 우리는 기본 세율이라고 그러고 누진 세율인데요. 2주택자는 여기에다가 이제 20% 중과세율이 되고 네. 3주택자는 이제 30%가 중과가 됩니다. 뭐 여기다가 또 하나는 7.5% 지방세까지 되면 굉장하죠. 그러니까 3주택자의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45에서 30을 더하면 75지만 네. 7.5%를 추가하면 82.5%를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한 10억 정도 남았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뭐 공제가 있습니다만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환수당한다. 네. 3주택자가 그렇게 우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제가 오늘 좀 오기 전에 일부러 뭐 이렇게 세무법인하고 얼마 정도나 줄어드나 언론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3주택자가 이제 차익이 10억이면 세금 2.6억에서 6.8억 이렇게 나오지만 네. 사실은 더 나오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이게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 말하면 이제 이화세무법인에서 지금 나온 자료를 보고 하는데요. 이게 파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연구원이 한 게 아니라 네. 전문에서 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 지금 28억인 아파트,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되게 30억 정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남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28억 9억이어서 이걸 가정을 했더니 결론만 요점 말씀드리면 세전에 팔면은 약 한 7억
5천만 원 정도 2주택자가 세금을 냅니다. 네. 근거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그 5월 9일 이후에 팔게 되면 14억에서 15억 2배 정도 늘어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3주택자가 판다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아까 세율이 높으니까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소위 말하면 이제 이 다주택자가 버티는 이유는 집값이 더 많이 오를 거다. 그럴 경우는 세금 내는 것과 집값과의 비교 분석을 하거든요. 네. 더 유리한 건데 현재로 봐서는 올해가 집값이 아무리 강남이라도 28억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집값이 적어도 10억 이상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네. 저는 뭐 꼭 대통령 말씀이 아니어도 경제적인 그런 유리한 관점에서는 올해 5월 9일 이전에 파는 게 맞다. 다만 정부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테러를 열어주는 한 교수님처럼 그런 걸 할수록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고 원장께서는 세금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파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뭐 좀 버티자 아니면 증여하자 아니면 뭐 5년 10년 더 기다리다 보면 정책 바뀌지 않겠느냐라고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계시긴 한데 제가 이제 자산가분들이죠 대부분. 그리고 뭐 우리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가끔 이렇게 VIP들 자산 그 회사들 강연을 저도 가끔 가거든요. 네. 그 작년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 트렌드가 바뀌면서 좀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죠. 이제 그분들이 이게 일단 머리가 아프신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10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단 5년은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약간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5년 뒤에 이재명 정부가 지금 현재까지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차기 정권도 현재 집권 여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10년이란 텀을 우리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산가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중과 유예를 기다리면서 10년을 버티는 것이 나은 것인지 네. 아니면 지금 처리하고 그걸 현금화해서 다음 기회를 누르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증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버티는 걸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또 양도세 비과세는 또 아니에요. 네. 증여에만 좀 혜택을 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10년이라는 텀을 맥스로 보고 네. 5년을 미니멈으로 봤을 때 5년도 길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정부의 지금 공급 대책이 앞으로 계속 또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도 역대 전 정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아직 착공 안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부터 착공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럼 이런 걸 종합해 볼 때는 잠시 쉬어가는 장, 주식시장으로 말하면 네. 그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감안한 분들은 아마 파실 거고 네. 그래도 뭐 자기가 여력이 있고 이런 분들은 10년 버티시면 또 바뀔 거 정권이.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행령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하고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시행령 때문에 자꾸 부동산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현장도 피곤하고 시장도 피곤하니까 법제화해야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거 상당히 좀 메시지가 크거든요. 법제화가 되면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뭐 이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자산 관리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일각에서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풍선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매도 호가를 좀 올리거나 아니면 전월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공급이 부족한, 그러니까 수급 불균형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만의 이제 전세와 매매 가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는 오직 우리 부동산 경제학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임대료가 결정된다 이런 보고서가 이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는 매매와 달리 뭐 투기 수요가 개입되거나 여기에 뭐 금리라든지 유동성 이런 부분이 개입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정가 얘기 우리가 이제 이번에 이렇게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또 테러를 좀 열어준다면 다주택자의 매물은 나올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서울이잖아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 지표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책 당국에. 지금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3.9, 약 94%입니다. 그러니까 가구 수가 분모이고 주택 수가 분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정도나 부족할까 보는데 이거는 그걸 좀 나눠 100%가 적정하다라고 본다면 약 25만 정도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요. 이게 지금 전세가 선행적으로 오르는 이유예요. 네. 전세가 선행 지표이고 근데 전세가 오르면 3개월, 6개월 후에 매매가 오른다. 이렇게 이제 분석 보고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에는 공급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만성적 구조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 오를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래량을 줄여요. 네. 그게 세금이 됐든 대출이 됐든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은 매물이 줄어든다. 이거는 록인 효과라고 그래서 자물쇠의 효과라고 네. 하죠. 이 과거에 경험을 했었어요. 문재인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공급이 충분히 129 대책도 나왔습니다만 이게 당장 매물을 입주를 늘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 공급 부족 문제가 해석되지 않으면 결국은 두 가지 문제. 하나는 전세 매물도 줄어들어서 전월세 가격이 전세가 오르면 또 월세도 올라요.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 지금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가능성도 매물을 내놓더라도 똘똘한 현초를 내놓는 게 아니면 그럼 양극화 해소 문제는 그대로 또 양극화 문제는 그대로 또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보유세와 이 양도세 그러니까 특히 보유세 같은 걸 아까 이제 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보유세를 높이면 과거의 경험이 조세 증가 현상이 발생합니다. 네. 집주인이 갑자기 세금이 높아지면 집주인이 매도자 중심 시장에서는 뭐라고요? 네, 증가를 해서 전월세가 오르는 그런 부작용도 나타난다 하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 좀 다방면의 이 전월세 보호 대책, 서민 주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두 분이 이제 공이 아마 매물은 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매물이 나온다고 해서 과연 거래가 많아질 것이냐에 대한 또 의문은 있는 것이 뭐 갭 투자 잘 안 되고 투자하려고 하면 아니 살려고 하면 대출을 좀 받아서 사고 싶은데 대출 규모가 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면 이거 매매하는 게 더 오히려 쉽지 않아 보이고 그 매물을 어떻게 소화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런 고민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시장의 이제 현상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를 우리가 한 예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물은 나왔는데 지금 말씀처럼 대출 규제도 좀 많이 조여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로 실거주만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이 실수요자만 해당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유효소나 가수요가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는 줄었죠. 그럼 소화가 안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게 공급이 많은데 소화가 안 되면 공급자들이 결국은 가격을 낮춰야지 팔리는 시장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 방향은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말씀처럼 입주 물량 부족이라는 이슈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상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적으로 원장님 말씀처럼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완전하진 않더라도 시장에서 불안감을 재울 수 있는 대책이 나온다라면 네. 전월세 가격의 어떤 상승을 막을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것이 만약에 좀 안정성을 시민들한테 주지 못한다라면 네. 불안감은 가지고 있고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들은 세금에 대한 전가를 하려는 그건 기본적으로 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현상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부가 추가적인 보완 대책, 전월세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시장 그 참여자들이 이 정도면 내가 기다릴 수 있겠다 이런 성향이 만약에 심리들이 구축이 되면 당연히 매도자들은 시장 파악이 되니까 네. 호가를 조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물론 전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도 많이 올랐던 데들 이정만 해당되고 뭐 노도공이나 금강구는 사실 전고점 아직 회복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들은 이제 그런 현상이 좀 반대로 일어나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뭐 두 분에게 공이 같이 드릴 질문인데 결과적으로 이 서울 핵심 지역 그러니까 강남, 마용성 이 지역의 집값이 과연 잡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답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로 네. 또 여기에 테러를 좀 열어준다면 또 앞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 5월 9일 이전에 파는 것과 이후에 파는 것의 세부담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난다. 그러니까 30억짜리 주택 기준으로서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7억 5천과 15억 정도의 부담을 제가 실제로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받아보니까 네. 저도 좀 놀랐거든요. 집을 파는 사람은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일시적 효과이고, 그다음에 집을 판다 그러면 결국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 지역 그 중에서도 이제 강남과 마용, 성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강벨트 이런 주택보다는 강북에 있는 주택, 그다음에 이제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을 외곽에 있는 걸 팔 가능성이 많아요. 노도강이라든지. 네. 그렇게 되면 매물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또 매물이 많지 않은데 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소위 똘똘한 한 채를 향한 그런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 사람들은 다른 곳을 사는 게 아니라 이곳의 매물을 살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조정은 오더라도 일시적이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빠르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129 대책에서도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한다 이런 얘기가 좀 물론 이제 서울시는 뭐 신통기획에서 하지만 좀 빠졌어요. 네. 이게 정책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거 용산 정비장이라든지 이런 건 좀 아쉽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결국 강남은 공급이 많지 않다. 그리고 공급이 절대적으로 당장 아까 한 교수님 말씀했지만 이게 5년 정도 내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번에 129 대책 나온 걸 보아도 지금 착공 기준이거든요. 착공은 3, 4년 후에 입주를 해요. 그렇죠. 6만 2천 가구가. 그럼 6만 가구가 2029년까지 그러면 입주 가뭄 공백이 발생하거든요. 절벽이 발생하는데 이때까지 그럼 전세가 오르고 집값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의 가격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한계가 있고 서울 자체도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서 이다음에 저는 5차 대책에서는 서울 중심으로 또 재건축 재개발 그린벨트도 해제해서라도 이 똘똘한 한 채라든지 집중되는 이런 수요를 막는 좀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즉 똘똘한 한 채는 당분간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지금 말씀대로 이 수요 억제 정책은 다 한시적입니다. 영원할 수 없고요. 공급이 받침이 되지 않는 대책은 사실 안고 없는 찐빵이죠. 네. 그러면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되돌아볼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역대 부동산 정책에서 와 저건 성공했다라고 우리 느꼈던 게 사실 기억이 거의 없잖아요.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노태우 정부 때 그 100만 원 일기 신도시 할 때 네. 그때 처음엔 잘 안 먹혔어요. 안 먹혔는데 분양가를 고지했습니다. 분당 3번 평촌 이쪽에 현재 시세의 반값 수준에 이제 분양하는 거를 던져버리고 그때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2년 차부터 이제 시장에서 먹혀들기 시작해서 8년 동안 우리가 안정적이었잖아요. 그 덕분에 이제 생산성이 좋아지고 이런 뭐 긍정 효과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MB 때입니다. MB 때 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양도권부터 해서 많이 풀었어요. 대책을 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던진 거예요. 보금자리 주택을 어떻게 던졌냐? 그 당시에 강남의 평균한 평당 가격이 2,500에서 3,000 사이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평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 되죠. 10억인데 갑자기 강남 세곡동 내곡동에 평당 1,200에서 1,300에 분양하겠다. 많은 물량을 공지를 해버린 거예요. 무엇을 공지했냐? 가격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강남에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집을 사느니 당첨될 기회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대 심리가 시장에 번진 거예요.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도 입주 물량이 되게 부족했어요. 근데 그때 안정됐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이거를 좀 되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네. 분양가 때문에 뭐 좌고우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서리풀 지구 이번에 1, 2지구가 2만 세대 물량 나오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계산을 해보니까 반값에 분양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과감하게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하신다고 하니까 이 공급 대책의 분양 가격까지 확실하게 던져준다라면 그때 시장이 좀 안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소성 있는 지역들은 여전히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도 견조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의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분양가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 때나 노태우 정부 때처럼 원가 수준에 가는 그 정책이 좀 이번에 같이 발표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장이 안정적인 장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교수님 부탁드리기도 말씀에서 하고요. 잠깐 한 말씀 좀 네, 드려요. 네, 네. 이 좋은 아이디어서 저하고 네, 네. 생각이 철학이 같아요. 어쨌든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세값을 그렇죠. 잡을 수 없고 전세가 급등하게 되면 월세 급등은 피하기 어렵고 당연하죠. 시차가 있지만 선행적으로 전세가 움직이지만 매매도 움직인다라는 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 문제를 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80%가 수도대에 있는 이유가 공사비 때문에 그래요.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딱 2배 올랐거든요. 600만 원 했던 우리 건축비 공사비가 지금 1,10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2배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책에 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연합뉴스 TV에 나와서 첫 번째는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공사비를 낮추는 방법은 네. 자재 비축 제도가 하나 있고 이게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중국의 자재를 시멘트, 철강, 목재 같은 것들을 지금 남아 돌거든요. 근데 우리는 좀 한한령이 뭐 하여튼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농산물 비축처럼 이렇게 우리가 27만 원을 매년 공급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여기에 필요한 게 굉장히 막대한 이게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해서라도 한꺼번에 규모의 경제죠. 그래서 비축 창고 제도를 도입을 하면 좀 낮출 수 30%는 낮출 수 있다고 하고 두 번째는 저도 뭐 금융발전심의위원 합니다만 이게 PF 문제가 지금 돈이 돌고 있질 않아요. 시중에는 4,500조 돈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PF 사업장이 옥석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 안 되는 사업장은 문을 닫고 그래서 돈이 좀 돌게 하는 게 저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분양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가지 외에 금융과 자재비를 낮추는 게 대책이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네, 지금 예, 예. 뭐 6만 호 중에서 이제 용산, 동대문, 경기 과천, 뭐 태릉 등등이 예. 나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지역이 그동안 얘기는 나왔었는데 예. 잘 안 됐던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과연 이 부분까지도 공급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궁금증까지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도 가끔 회의를 들었는데요. 네. 예전하고 좀 틀립니다.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던지고 나서 대책을 뒤에 이제 수습해 나간 단계였다면 이번 정부는 그거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착공 기준이라는 표현을 던졌고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 지금 작년 연말에 정기국회 때요. 이 법안들이 발표한 내용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안들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유부지 중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국유재산 포털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거를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부처 간에 막 협의가 해서 이거를 갖다 법을 바꾼 거예요. 국가에서 주거복지로 쓰일 경우에는 바로 그냥 토스하는 형태로 좀 짧아지죠. 그리고 그런 형태로 태릉 CC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제가 보니까 이미 협의를 어느 정도 맞춰서 협의가 가능한 선으로 방향성이 잡혔을 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걸 지금 발표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트위터를 한번 더듬어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잡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성공할 것이라고 했어요. 네. 그럼 우리가 법적 근거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법을 완비해 놓고 가기 때문에 님비 현상,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런 것도 설득하면서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우리가 계곡정비나 이런 걸 볼 때 대통령의 어떤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래도 법안들이나 어떤 실무적인 것들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좀 준비한다는 거. 이게 이제 예전 정부랑 좀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뭐 80%에서 90% 될 거라고 저는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올 때 답답한 게요. 국토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너무 소극적이에요. 지금 집 문제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설 정도로 심각하고 우리 서민들이 겪는 게 그런 뒤에 비해서 정책적인 조율 노력이 좀 부족해요. 용산만 예를 들면 이 14만 평이거든요. 제가 볼 때 2만 가구 이상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1만 가구냐 12,000 서울 정부는 이제 국토부는 12,000 그다음에 서울시는 8,000 그래서 1만 가구 공급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합의가 안 돼요. 그런데다가 또 답답한 게 이게 뭐 지금 정부는 출범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좀 비판하기는 어려운데 또 하나는 우리가 태릉도 그렇고 지금 과천도 보면 그 지자체와의 협의도 제대로 정책 공조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네, 경마장 이전 등등. 네네, 그것도 지금 주민들도 반대해요. 근데 제가 알기로 태릉 같은 경우는 주민 반대로 2020년에 무산이 됐거든요. 그렇죠. 저도. 근데 이걸 또
이번에 내오면서도 서리고요. 지금 또 주민이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이번에 노력한 거는 알겠는데 그러나 다음 대책을 나올 때는 충분히 지방 정부와 조율이 된 걸 내놓을 것. 근데 또 이 하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법적 근거란 걸 트위터에 쓴 이유를 우리가 좀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법이 허용하는 것을 국가 땅이잖아요. 네. 지자체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을 뿐이죠. 협조를 안 하면 청년들이 어떻게 볼까요? 예.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그걸 알고 그린벨트 문제도 너무 서울시가 너무 빠듯하게 그러는데 일부 아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 때 풀어서 강남에 집값을 잡았던 사례가 있고 그렇죠, 그렇죠. 크지는 않지만 일부 있거든요. 네. 네, 서울만 벗어나면 땅이 많아요. 맞습니다. 분당도. 그런데 이렇게 유유부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찾을 노력을 하지 않고 이번에 좀 나온 점은 다음번에는 이렇게 지금 많이 공급할- 찾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쪽이 좀 보완이 돼서 네. 좋은 국민들에게 말씀이에요. 기다리면 네. 한 3, 4년 기다리면 내가 청약통장이나 자금을 모으면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이 3, 40대잖아요. 네. 생초자가 60%예요. 이 3, 40대가 기다리면 내 집을 가질 수 있던 꿈과 희망을 준다면 전세 가격도 그렇고 매매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부동산 관련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